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상담, 그 사주나 어떤 그 운세 상담 중에서 의외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 부동산 관련 이 상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상담에서는 아파트,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됐을 때는 이 아파트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아파트 투자를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요거에 관해서 별도로 영상을 만들고, 오늘은 이 재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죠. 바로 이 상가주택, 꼬마 빌딩의 건물주, 초등생들의 그 장래 희망이 건물주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 지금 뭐 유튜버로 또 바뀌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건물주, 생각만 해도 굉장히 그 노후의 그 어떤 안락한 삶을 이렇게 꿈을 꾸게 되겠죠. 월세 또박또박 나오는 월세를 받아서 그것으로 연금이다 생각하고 뭐 나오는 연금하고 합해서 살면 나의 노후는 안정적이다. 이 월세를 딱딱 받는 이런 상가주택 혹은 뭐 원룸주택, 이런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의 건물주를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그런 어느 정도 10억에서 20억 요 정도의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이 상가주택을 살까 말까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을 저도 했고, 또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꼬마주택이나 이런 그 상가주택,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사서 재미를 많이 봤고, 또 관리도 잘 하시고 월세도 또박또박 잘 받아서 나는 그 노후의 어떤 그 재택의 수단으로는 상가주택이나 이 꼬마 건물, 이런 건물주가 최고다 생각하시고 나한테는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봐야 할 이유도 없겠죠.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다만 앞으로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 이런 것들을 연금이나 아니면 퇴직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재산을 모아서, 혹은 아파트 투자를 강남에 굉장히 잘 해서 그동안 하셔서 2, 3억, 4억,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한 10년 지나니까 20억, 30억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팔아서 자녀들을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해주고, 나는, 우리 부부는 조그마한 꼬마 건물이든지 상가주택이나 연립주택 혹은 뭐 지방에 있는 요런 그 꼬마 빌딩을 하나 사서 연금으로 생각을 하고 월세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들을 쭉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꼬마 건물주가 한번 되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잘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을 투자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상담을 이렇게 해오시면 어지간하신 분들한테는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상가주택이나 꼬마 건물 이런 건물주들은 우선은 이 현실을 빨리 이렇게 그 부동산 전문가 분들, 옆에 뭐 동네 부동산이든 이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 분들과 굉장한 교류를 많이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 돈이 얼마 있으니까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어디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하고 사면 100% 걸려들게 됩니다.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건물로서의 어떤 그 매입하신 가격에 해당하는 그런 그 자산 가치도 없는 이런 것들을 흔한 말로 사기를 당하거나 말에 속아서 건물을 매입을 하고 그 후에 그 재산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왜 안 팔리느냐, 언제 팔리느냐, 뭐 매일 전보로 다니시고 이런 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상가주택이나 건물주라는 이야기는 여윳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윳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하나 산다 그렇게 하면 7억 정도의 여윳돈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여윳돈이 있을 때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난 돈은 3억밖에 없는데 7억을 대출,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의 각 방이나 뭐 상가에
보증금이나 권리금 이런 것들로 나머지를 충당을 해서 내가 이걸 산다. 이런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새로 지은 건물이 새도 더 잘 나가고 뭐 하겠다 하지만 3, 4년이 지나고 나면 다 비슷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아까 이야기한 대출, 보증금은 뭐 한 2, 3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뭐 4억 이 정도, 대출 10억. 이렇게 되면 2, 3년 동안은 처음에 매입을 할 때는 방이 다 세를 채워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세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는구나. 내가 이 건물을 사면, 이 꼬마 빌딩을 사면. 그렇지만 계약하고 나서 2, 3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밀물처럼 다 빠져나가서 그 세 충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고, 주변에 온 천지에 다 원물에 꼬마 빌딩에 원룸 건물, 상가 건물이 꽉 차 있습니다. 특히 여의 전철역이나 이런 역세권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에 새로 지은 10억, 20억대 잘 짓습니다. 지방에 지금 가보면 상가주택 건물 짓는 거 보면 엘리베이터까지 층별로 다 넣고 주인 세대는 완전 흔한 말로 럭셔리하게 잘 지어 놓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하는 그 소개업자들 말까지 플러스가 되면 가서 보면 안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대출 얼마 이렇게 끼고 세가 얼마라고 이렇게 끼어서 이걸 사게 되지만 2, 3년 지나고 나면 그 계약했다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밀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들어오지는 않게 됩니다. 자, 10억 대출 받은 이자 뭘로 감당하겠습니까? 원룸에서 들어오는 이자로 생활한다? 그것은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 이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가주택이나 건물주를 하시려면 돈이 여유가 많으면 관리인을 두어서 신경을 아예 안 쓰는 이런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예인이나 유명인 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건물을 뭐 10억에 샀는데 100억이 됐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세입자와 부딪히지를 않는 거죠. 관리자가 중간에서 나서는 거죠.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작은 꼬마 건물이나 이런 뭐 연립주택, 상가주택까지 누가 중간에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해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과 세입자 간에 직접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입자와 그 다음에 자신과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막 충돌이 막 발생했을 때 뭐 흔한 말로 조폭이 뭐 꼭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이런 조폭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강한 그런 성품 정도는 되어야 건물주를 할 수 있고 이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상가주택, 임대주택, 원룸 이런 세를 받아먹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빼주세요. 다 됐습니다. 돈 없습니다. 빼고 나가세요. 빼면 나가세요.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심장. 그 다음에 뭐 고쳐주세요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네가 고쳐서 살든지 말든지 뭐 맘대로 해라. 아니면 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같이 부딪혀서 싸우고 강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인 분들이 있어야 돼. 성품이어야 되는데 월세 내줄 시간만 다가오면 불안합니다. 은행에서 이자 10억 대출 받았으면 이자 얼마 나오겠습니까? 400만 원, 500만 원 한 달에 이자 내라면 그 이자 낼 기간이 돌아오면 막 심장이 막 조여오고 막 그 뭐 문자 날라오고 하면 막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건강 다 잃고 막 우울증 생기고 제가 직접 경험한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저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분들은 건물주나 꼬막 빌딩의 그 주인이 돼서 세를 편안하게 연금식으로 받아먹는 그런 성격하고 그런 분하고 그런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담대하고 강하고 그 세입자들과의 문제가 다음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담대한 성품이신 분들이 이 꼬마 건물주나 뭐 상가주택이나 이런 쪽에 도전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세입자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성격상으로 또 이 건물 주변에 이렇게 뭐 막 쓰레기 뭐 이런 거 버리고 뭐 차도 제대로 안 대놓고 선 지키지도 않고 대고 들어가고 뭐 음식물 이런 것들 정리도 막 밑에 보면 안 돼 있으면 이 성품상으로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되고 자전거도 막 여기저기다가 막 다른 사람들 다니는 통로에 그냥 대놓고 들어가 버리고 뭐 이렇게 각 층별로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면 막 문 밖에다 쓰레기도 막 다 모아서 그냥 내놓은 경우도 있고 뭐 이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거 용서 못하는 사람은 본인이 가서 청소합니다. 청소하는 분 아줌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청소를 하고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세입자한테 그 얘기를 막 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본인 스스로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건물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세 10억 들여가지고서 20억이라 그래야 세가 10억인데 뭐 건물 반도 내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랭이 건물주 놈 싸가지 없다. 욕만 실컷 먹는 것입니다. 말로만 건물주고 월세도 제대로 안 나와서 이자도 못 갚고 있어도 건물주라고 욕만 실컷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감당 못하면 우울증에 뭐 건강 뭐 혈압에 뭐 온천지 병을 다 얻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내가 이 꼬마 건물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인가, 돈도 돈이지만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하셔야 차후에 문제를 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어지간하면 이 상가주택이나 건물주 이런 것들은 하지 마셔라. 그리고 성품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품이,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성품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 또 중간에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 상가주택 사갖고 새 한 달에 뭐 5, 600만 원씩 잘 먹고 잘 받아 먹고 살고 있다. 뭐 하나 샀더니 뭐 지금 뭐 한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몇 억이 올랐다. 뭐 너 어디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얼른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건물을 사서 여러분들이 하나 샀습니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이 그냥 계속 그냥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월세가 딱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월세를 받아먹기 위해서는 그 월세를 받기 위한 만큼의 시설을 갖춰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꼬마 건물이나 특히 상가주택, 원룸주택은 감가상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가면 도배해야죠. 장판도 새로 해야 되죠. 전자제품 긁어놓고 고장나면 뭐 교체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TV 뭐 이런 것들, 싱크대 뭐 붙박이장 뭐 고리 문고리 다 떨어뜨려 놨죠. 파손되어 있죠. 심지어 기스가 다 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세면대 이런 거 뭐 깨지고 뭐 유리 금가고 엉망진창이죠. 문에는 물 계속 1, 2년 동안 튀어나와서 막 썩어서 곰팡이 막 나 있죠. 그 다음에 뭐 그 줄눈들은 다 보면 곰팡이를 새까맣게 다 되어 있어서 다음 사람 새 들어와서 오려면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주인이 또 그걸 수리를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신규 건물을 또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 신규 건물은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뭐냐면 지금 지방에는 이 굉장히 엄청나게 이 상가주택, 원룸주택들이 새롭게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시설은 주인 세대가 아파트보다 훨씬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가서 보면 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변 환경에 부동산 업자들의 말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혹시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자, 원룸 지은 지 아직 완공도 안 났는데 새가 다 나갔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지방에는 원룸 반 이상 다 비어 있습니다. 원룸 건물. 뭐 한 10년 이상 지난 이런 건물들 대부분 건축업자분들이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를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룸 가격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월세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비어있는 건물도 월세 그 방도 상당수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은 지 아직 준공도 안 떨어져서 3, 4개월도 안 됐는데 방이 10개, 20개 되는 방이 다 나갔겠습니까? 안 나가죠. 어떻게 하냐? 건물주가 자기가 세를 들은 걸로 처리들을 합니다. 각 방을 다. 그러면 건물주가 한 달에 30만 원씩 방 10개를 줘봤자 300만 원씩 1년이면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2년이면 8천만 원입니다. 그럼 다 합쳐서 만약에 1억이 됐다고 쳐도 건물주는 그 1억을 파는 데서 남겨 먹으면 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지나고 나면 그냥 나가버리면 끝나버리면 돼. 임대 만기로 끝나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임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그 건물주에서 임대가 다 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짓기도 전에 다 임대가 나갔다. 이거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년 후에 싹 다 주인이 그 건물주가 그 돈 받아서 다 싹 나가고 끝나고 임대 기간 끝나니까 자동으로 다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 여러분들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심이 있는 그런 부동산 업자를 만나서 정말 세도 잘 빠지고 뭐 학교 주변 일에서 잘 나가고 잘 들어오고 걱정 없이 연금처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수입이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양심 있는 부동산 업자를 만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90% 이상은 매매하려는 사람과 건축주와 이 건물을 사려는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참 기묘한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서울에 뭐 이런 대도시에서 자산이 좀 많이 갖고 계셔서 10억, 20억 정도로 해서 지방에 원룸 건물, 상가 건물 잘 지은 건물들 하나 장만해서 세나 받아먹고 나는 서울에 살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90% 이상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 계약을 할 때 과연 이것이 다 계약이 다 방들이 차 있고 전체가 다 임대가 되어 있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 이것이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도 다 계속적으로 그 임대가 다 돼서 뭐 방 하나에 예를 들어 30만 원씩 방 10개면 3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정도의 1년 수익이면 우리 부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자녀들 용돈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들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계산하고 하루에 12번도 더 가서 보고 그 건물이 정말 임대가 다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인지 그 세입자들이 다 개개인의 세입자인지 건축업자 혼자 다 세를 주고 다 나갔다고 하고 돈을 풀어놓은 것인지 빼주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가상각이 너무 많이 발생하죠. 계속 수리해야 되고 그러면 월세 뭐 한 3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 하나에 방 하나에 받았다고 하면 3만 원, 4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은 수리비로 축적을 해놔야 되는 이런 일까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상가주택, 원룸주택, 꼬마 건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공실 발생 계속 해보십시오. 얼마나 속 타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 그래 뭐 다 비어있어도 나는 좋다. 이건 내 건물이다. 뭐 나 이거 1년에 1억씩 오른다. 뭐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면야 되고 여유자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10억이면 7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면야 그걸로 우선 뭐 세 나간다면 주고 편하게 생활을 하지만 공실이 발생해서 다 비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오는 마음의 병은 스스로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월세 계속 연체됩니다. 월세 계속 연체돼서 뭐 1년이 돼가지고 뭐 300을 보증금으로 받았더니 다 나갔다. 월세 빼고서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손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서너 달이 됐는데도 문 잠그고 연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되면은 욕하고 대듭니다. 그거 누가 그까지 방세 얼마 그거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건물이 있다고 뭐 있는 척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결국 건물주라는 그 건물주도 아니면서 뭐 한 층만 내 거고 나머지 다 대출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면서 욕은 욕대로 건물주라고 욕을 먹지만 무슨 건물주입니까? 빚쟁이가 되는 것이죠. 흔한 말로 부동산 거지한테 건물주라고 욕만 맨날 먹는 이런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이 없겠죠. 이 월세에 연체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못 감당하면 전화해야 되고 독촉해야 되고 왜 안 지나되고 하루만 지나면 막 신경을 막 쓰는 것이죠.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은 제 얘기를 지금 들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월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내 건물에 들어왔으니까. 보증금도 다 됐습니다. 나가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 안 되면 뭐 경찰을 불러서 뭐 문을 따서라도 다 꺼내가지고 어디 뭐 저 임대 그 컨테이너에다가 갖다 넣어버리든지 뭘 그런 정도의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세입자를 만났을 때는 붙어서 같이 싸움을 하고 말싸움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어떤 그 강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계속 발생합니다. 뭐 상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 문제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월세가 보증금이 뭐 4억이니까 보증금 4억에서 그 보증금 4억이 계속 4억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2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다 빼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4억에다 대출이자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보증금도 보증금에서 그 돈을 받아서 대출이자를 줘야 되는데 반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돈으로 계속 채워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감당하시는 강대한 성품 가진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건강 다 해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를 월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은행 이자 이거 내면 된다. 요새 이자 얼마 안 하니까 안 하기는 상가 건물, 상가 주택이나 꼬마 빌딩은 최소한 뭐 4% 5% 이상 줘야 합니다. 아파트하고는 이자율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자 자고 있습니다. 밤 한 2시가 됐는데 전화 옵니다. 전기 나갔다. 빨리 와봐라. 에어컨 고장났다. 이거 빨리 와봐라. 세상 천지에 2시에 가서 그거 고쳐집니까? 그래도 전화 옵니다. 그러면 뭐 알았다. 뭐 내일 간다. 뭐 하다 보면 당장 와라 해갖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화기 가지고 싸우고 결국 만나서 싸우고 뭐 별일 다 생기는 거죠. 그런 관리의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 문제. 또 세입자끼리도 층간소음이든지 뭐 바깥에 내놓는 이 문 열면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고 뭐 발자국 소리 내고 다닌다 뭐 한다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또 싸움이 붙습니다. 이거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꼭 주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지는 사람이 연락이 오겠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게 낮에 평상시에 전화가 오느냐, 밤 12시 자고 있는데, 아니면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어디 여행 가서 뭐 고기 굽고 있는데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세입자라고 전화 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럴 때 강하게 자기 이야기하고 뭐 알아서 해라고 할 정도의 그런 강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사를 갑니다. 가면 그 시설물이 이제 있겠죠. 처음 들어올 때 깨끗하게 잘해서 뭐 첫 입주자라 예를 들어서 새 건물의 첫 입주자였다 만약에 그러면 갈 때도 그대로 그 상태를 해주고 가겠습니까? 세입자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만약에 미취학 아동이라도 한두 녀석이 들어와서 사는 집 같은 경우는 그 정말 고생해서 잘 만들어 놓은 벽, 크레파스, 크레용 다 그려놨습니다. 다 찢어놨습니다. 싱크대 다 깨놨습니다. 목욕탕 욕조도 금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거를 이제 그 보증금에서 까야 되겠죠. 그런데 보증금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간다 그럽니다.
뭘 어디서 받겠습니까? 누구한테? 못 받겠죠. 심지어 이것도 깨졌고 뭐가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다 생겼고 자녀들이 이걸 이렇게 놨으니까 예를 들면 뭐 보증금이 뭐 2천만 원인데 여기서 100만 원은 이거 수리비로 빼야 되겠습니다 하면 망치 들고 와가지고 남은 건물을 다 깨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대로 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물론 1년에 한두 건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이 안 하거나 이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담대하고 강하게 이런 사람들과 대처를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건물주가 될 수 있고 꼬마 빌딩을 구입을 해서 연금처럼 월세 400만 원, 500만 원 더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일도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거기는 이 상가주택이나 꼬마 건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택의 형태를 띤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한 5개 정도를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을 할 때는 그 전세로 들어있는 것도 있었고 월세도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을 부동산 이 사기꾼들, 사기단이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한테 속아서 여기가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고 이 원룸경 오피스텔 이것이 지금은 2천만 원이지만 앞으로 이게 5천만 원, 6천만 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이니까 사라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증금 월세 들어있는 거 반, 전세 들어있는 거 반 해서 그걸 샀습니다. 거의 공짜로. 거의 공짜로 사겠죠. 전세금 다 들어있고 월세 받는 거 한 서너 개 있으니까 그거에서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이 말로만 듣고 샀습니다. 딱 샀는데 사고서 1년 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새 들어있던 사람이 나가겠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녀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뭘 하느냐고 가지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출을 좀 받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전세 대출 방에 나가려고 하는 오피스텔에 보증금이 꽉 차 있어서 더 대출은 못 해주겠다, 은행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신용이 좋으신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빼고 좀 나갈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달을 기다려, 2달을, 3달을 기다렸는데도 안 나갔습니다. 이 사람 경매 신청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지금 세상에 이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건물주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빼고 나가라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대부분 세입자 위주의 정책이 되어 있고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자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전세 보증금 돌려주십시오.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내용증명을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돈을 못 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안 줬다는 이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 금액을 못 줬기 때문에 경매 신청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작은 예지만 상가 건물, 상가 빌딩, 꼬마 빌딩 하나 산 거 전체가 다 방 하나 때문에 돈 몇천만 원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꼬마 빌딩 건물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성품상으로 아까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다 감당하고 같이 세입자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까 10억짜리를 살 경우에는 10억짜리 건물을 사고도 7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 싸다. 이거 세입자의 세입금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 내고 남는 돈 400~500만 원이 남으니까 이걸로 먹고 산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 맞을 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지 마세요. 뭐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잘 능력 있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영상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제 얘기를 듣고 성품이 저와 같고 그런 성품인 분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자금, 여유 자금이 충분히 있는가, 그 다음에 상권, 상가주택이면 상권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상가주택의 장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 그리고 원룸주택이면 상가주택의 위로 원룸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원룸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원룸 공실률이 그 주변에 얼마큼 있는가를 정확하게 다 파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이라는 것도 물론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그 상가주택, 원룸주택 이런 거, 꼬마 건물, 빌딩 뭐 좋은 자리에 있는 뭐 위치적으로 좋은 데 있는 그런 수십억짜리 이런 거는 예외고, 변두리, 특히 지방에다 투자하신 이런 분들, 지방에 있는 상가주택, 원룸주택 이런 것들은 매매 시세 차익을 남긴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손해를 보게 되지, 만약에 매매가 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이 건물을 내가 이 연립주택이나 이 상가주택을 사서 월세만 가지고서도 내가 남은 삶을, 노년을 편안하게 정말 살 수 있나, 이거 한 번 더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야 될 때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꼭 받아서, 또 결정을 했어도 그 건물 10번, 100번 매일 가서 들어서 둘러보고 상황 살펴보고 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금 나 뭐 한 4, 5억 있는데 뭐 10억 대출 받아가지고 꼬마 빌딩 하나 사서 세 받아 먹는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하게 됐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이것들이 과연 나하고 맞나,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서 돌아가서 이거 건물을 사고 그 산 후에 3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에까지 내가 연금 생활을 연금 타는 것처럼 받아먹으면서 이 생활을 할 수 있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말고도 문제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금, 그 다음에 상가주택 처음 구입할 때 그 구입할 때 비용이, 이것이 매입자가 내는 것인지 구입하는 그 매입자가 내야 되는 것인지 매매자가 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고, 기타 제가 말씀 안 드린 것과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시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가주택, 이런 것들, 퇴직금,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제가 그런 부동산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겠죠. 그래서 상담을 저한테 직접 전화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참고를 하셔서 그 어렵게, 정말 어렵게 손에 쥐인 그 몇 억의 돈, 이거 가지고 나머지를 대출로 충당하고 이런 생각들 하셔가지고 잘못 상가주택, 건물주, 꼬마 건물주 이런 꿈에 부풀어서 실행에 옮기시면 그 남은 돈도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병들고 이렇게 남은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제 얘기 꼭 명심하시고, 요 상가주택, 꼬마 건물주 반드시 이 꿈의 대상만은 아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족한 점들은 더 주변에 전문가분들, 부동산 전문가분들, 컨설팅 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지켜주시고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런 모든 분들 다 고맙고 감사합니다.